어떤 금년 전체로 보면 이미 마이너스 성장 이야기 나오는데요. 뭐 마이너스 1.2% OECD 이야기 나는데 저는 아마 그거보다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조업 부분이 이번 통계도 드러났지만 지금 고용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 수출도 지금 일별로 보게 되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1.2%보다 좀 더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 같고요. 월스트 시나리오 경우는 사실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 재발 부분도 우리가 지금 재발 안 한다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미중 뭐 냉전, 신냉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얼마나 어떻게 튈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금 저기 또 이제 북한 변수까지 이렇게 지금 돌아 있어 가지고 어째 이 불확실성이 어딜마나 될는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대략 또 OECD의 어떤 거거나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이 성장 전망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악재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실제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할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의 성장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야, 선방했냐? 내가 대해서는 선방하기 쉽지 않다 생각해요. 왜? 성장의 내용을 봤을 때 지금도 그랬지만 대략 성장의 한 4분의 3은 정부가 지탱하고 있다고. 4분의 1이 이제 민간 쪽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재정 부분이 계속 빠른 속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재정의 어떤 뭐 이런 효과라고 하는 것도 점점 감퇴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 다 해주셔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할 말씀은 그게 많지 않은데요.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환 위기나 글로벌 위기 상에서 보면 이게 이제 위기를 맞으면 우리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률을 회복하더라도 상당히 국민소득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유동성을 이제 공급해서 기업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생존을 좀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질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V자 회복을 위해서는 만약에 이제 정상화가 진짜 돼서 수출이 잘 되고 내수가 이쁨어져 나올 때 그때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데 부분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정부는 이제 52시간제를 지금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강화시키고 있고, 또 기업의 경영에 개입을 하고 있어서 이런 V자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최선의 시나리오가 나와도 정부 리스크 때문에 V자 회복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도 이와 같이 재정에 의존한 숫자에 불과한 그러한 경제 성장률, 일자리 창출이 유지가 되고,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요.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전과 매우 다른 저성장의 그런 기조 속에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겪는 만성적 기저질환에 이제 걸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경제 전망을 뭐 몇 프로냐, 마이너스 1.2%냐, 아니면 뭐 플러스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정부의 리스크를 제거하고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요, 그야말로 이제 화가 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나 또는 이제 구조조정의 위기를 겪는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하반기도 크게 호전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저성장이 아주 고차가 돼서 내년에도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일단 아까 다시 이제 이 코로나 문제랑 같이, 그리고 우리 또 양 교수님 이야기하신 이제 정부 리스크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사실은 이 대선 영향을 받고 사실은 정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투자를 기업이 안 하고, 그다음에 리쇼링 하자고 말을 해도 실제로 하나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래놓고 지금 다시 기업을 얽매는 지금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은 나중에 모든 거는 정부가 돈 줘가지고 표를 가져오면 되고, 그다음 이제 기업 경우는 이렇게 더 이렇게 해야지 그게 공정한 경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기업을 때려야지 아 정부가 잘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꾸 세뇌를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되고, 그 제가 볼 때 상당히 먹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내가 볼 때는 아까 정부 리스크라 그랬는데 아주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까 제가 그 문제 우리가 1번 문제 돌아가서 요거 하나 짚고 가야 되는 게, 사실 코로나 한번 보세요. 코로나 중국에서 터졌죠. 그 다음에 제1차적으로 어디 갔죠? 동아시아, 한국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여기 어디로 갔죠? 그 다음에 유럽의 이태리에 발을 디딘 다음에 유럽으로 갔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미국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이 착륙해 가지고 그냥 뭐 10만 명 이상 죽을 정도로 팍 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실업률이 또 꺾이는 거야. 딱 4월 한 달 사이에 실업률이 3배 이상 뛰었습니다. 근데 꺾여가 내려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라면 벌써 1월, 2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금형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4월 달에 예를 들어 선거한다고 돈을 업적 갖다 풀어준 거야. 선거 이겼어. 근데 이제 이야기는 왜 그러냐라면 결국 우리가 이 코로나 문제 해결하려면 결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자꾸 정치 논리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위기는 제가 볼 때는 충격은 강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끝내야 돼. 강하고 짧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약하고 아주 길게 갑니다. 일종의 이건 뉴노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의 경우는 미국 경우는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거로 보게 되면 뭐 이제 얘는 락다운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거고 걔들 락다운 한 거예요. 락다운을 해제하는 거고 우리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가 생활 거리두기 하다가 지금 계속 지금 질질 끌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알겠지만 미국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끊겼다가 V자로 올라가고,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봤어요. 그냥 쭉 내려갔다가 쭉 L자 침체라고 하는데 이 L자 침체 이 자체가 제가 볼 때 뉴노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경제에 제가 볼 때 가장 그 부분은 뭐 반동도 아니고 이게 추락이 얼마나 추락하고 이게 진짜로 뉴노멀로 굳어질 거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제 말은 저성장이 굳어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마이너스 성장 부분이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겠구나.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수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금 아까 상법 개정 이야기하셨죠? 그거 말고요. 지금 기본소득부터 해가지고 정말 뭐 갖다가 퍼볼 게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저성장이 뉴노멀이 아니고 한국은 어쩌면 제가 볼 때 제로넷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이 뉴노멀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경제 회복에 관해서 이제 미국 모델이 있고 또 유럽식 모델이 있는데요. 미국은 상당히 그 고용 시장의 유연성이 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충격이 오면 이 급격하게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반면에 회복이 되면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바로 고용이 회복이 돼요. 최근에 아마 그 보도가 사상 최고의 지금 실업자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V자 형태의 그 경기 회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다른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는데, 이 개입이 강한 국가일수록 충격은 정부의 개입으로 적지만, 그러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만들어져서 회복이 굉장히 더딥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그 취업자 이 회복을 보면 역시 미국은 바로 이제 회복이 된 데 반해서 유럽은 만성적인 그 문제를 야기했고, 또 이 픽스의 그 여러 가지 재정 위기를 유발했고, 그래서 문제가 점점 커져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그죠. 탄력성이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이 어떤 강건성이 없는 게 되고 기저질환에 이제 내몰리게 되고, 결국은
아주 대규모 구조조정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립니다. 우리 아까 정보를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는 대응을 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잘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굼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벌써 110조 정도의 지금 적자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국채 발행을 지금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옳은 일이냐? 그럼 진짜 이 서민들, 이 소상공인들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그 타겟팅해서 재정 지출이 들어가서 그분들의 삶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저인망식으로 선거 대책으로 돈을 뿌렸단 말입니다. 지금 소고기 값이 올라갔는지 몰라도 생산량은 전혀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투자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경제를 성장하는 이러한 선순환적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반기 경제 성장이 그게 마이너스 1.2%가 되든 그 정부 얘기대로 플러스가 되든 상관없이 내년도에 호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기대가 힘들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 만들어낸 재정 위기 때문에 향후에 3, 4년 내에 더 큰 위기를 지금 잉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의 이 하반기 경제를 전망할 때 정부가 같이 재정 투입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숫자를 만들기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산업의 구조 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정치가 지금 이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이 국제적인 정치로 또 이게 바뀌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 2월 2일 날 우리 중국 대사가 우리가 이제 그 춘절 이후에 우리 그 문을 닫을 것이냐 말 것인가 할 때 상당히 그 개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도 했어요. 결국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모두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퍼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로 인해서 이 국제적인 코로나 정치가 지금 되고 있고 그것이 미중 무역 정쟁을 더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함께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만들자 하는 제안이 왔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얘기는 현재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걸 지금 결정하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정부는 전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WHO에 지금 이사국이 돼서 코로나 정치에 아주 한 발 들어가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지금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 경제 충격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지난번 우리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때 한미 통화 수합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급속히 안정시켰지 않습니까? 이 통화 수합은 동맹국들에게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2의 어떤 코로나 충격이 왔을 때 우리나라의 입장이 그렇게 모호하게 된다면 과연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수출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20%, 25%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계속 된다면 외환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은 또 다른 금융시장의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경제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해서 반등이 어렵고 또 정부의 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또 반등이 어렵고 더군다나 이 한미 동맹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도 지금 상존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러한 이제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 그럼 우리가 북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북한이 뭐 정말 전쟁의 어떤 위협까지 협박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했더니 사실은 그런 북한 리스크가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 북한이 요구한 대로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삐라 그러나 삐라 못하게 하겠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워버린다.
북한 리스크를 키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한국, 미국이 아주 튼튼한 동맹 관계로 해서 그걸 막아주면 제가 볼 때는 뭐 그 부분은 현재 큰 악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일 북한에 끌려다니는 그 순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걷잡을 수 없이 간다. 왜? 결국은 지금 어떤 이야기냐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북한과 대북 제재한 거 그것도 한국은 이탈하겠다는 거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삐라도 뭐 삐라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경제가 완전히 지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와야 돼.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나 유엔에서는 제재를 걸어놓는데 그거를 지금 한국은 왜 이탈하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안 가냐 그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뭐 삐라를 넘어서 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류의 문제를 예를 들어 지난번에 뭐 이 청와대 사람들은 또 충분히 민족끼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경우는 사실은 자본이 거의 대거 떠날 거다. 대거 떠날 거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니까 뭐라 그러고 있죠? IMF가 조심하세요. 이미 경고가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나기 이전에는 뭐였죠? 우리가 가계 부채가 한국은 위험수입니다. 경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 때문에 이미 경고장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가 부채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 사람들 경우는 우리한테 원인을 줘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북한까지 왔을 때요. 그럼 한국의 자본들이 어떨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순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주가는 폭락하고 한전은 폭등하는 제가 볼 때 그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대북 제재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흔들어서도 안 되고 그게 흔들려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를 무력으로 위협한다 할 때 우리는 맞설 수 있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안보가 경제를 망칠 거다. 그리고 사실은 북한이 예를 들어 한국 때리고 한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충격도 안 된다고 봐요. 왜? 북한 자체가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앉아가지고 뭐 북한 비위 맞추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 요 문제 관련돼 가지고 하나 붙여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하다 좀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소득이 지금 되지도 않겠죠. 기본소득 자체가 좀 궤변이라 보는데 만약에 기본소득에 비슷한 거로 오고 그게 전국민 고용보험에 기본소득 이렇게 왔을 때는요. 아까 이제 이런 말씀드렸죠. 자, 대한민국 야, 저 가계부채 전 세계에서 그 어떤 가도로 많은데 위험한데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국가부채 왜 이렇게 빨리 늘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다시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국민 고용보험이니 그냥 다시 어마어마하게 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시그널이냐 한다면 아 얘네들은 부채 관리 할 수 없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마치 2007년 8년 경우가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 잘 나갔습니다. 그 나라요? 그냥 뭐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재정 흑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경기가 세계 경기가 휘청하니까 이게 그냥 2009년부터 내려앉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내려앉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라면 세계 경기가 위축된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이런 나라 들어가지고 얘는 우리랑 똑같아. 현재와 같아. 우리 한국 현재와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 좌파 복지 파퓰리즘이 득세를 하면서 재정이 걷잡없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걔들 재정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걔네들 경우는 2008년 해가지고 세계 금융위기인데 얘네들한테 그리스나 스페인한테는 세계 금융위기로 익히는 게 아니고 재정위기로 익혔던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 온다고 보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발 세계 경기 침체라고 읽고 대한민국에서는 재정위기라고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그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정부 하기 나름이다. 정부가 단호하게 그걸 판단한다면 리스크가 안 된다고 보는 거고 반면에 정부가 들어가지고 위해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타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자본 떠나는
이미 그런 조건들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 대북 리스크도 사실은 정부 리스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리스크가 커진 이유는 뭐냐면 그 통미봉남이죠. 그게 이제 북한의 오래된 그러한 과제였는데 이 정부가 그것을 이제 손을 들어줬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우리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정말 그 맞대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서 북한의 어떤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 버렸어요.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 버렸고 반면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 대북 관련된 레버리지는 이제 현저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 없는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 없는 그러한 제3의 처지로 전락이 됐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그런 성격이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이 코로나 정치와 맞물려서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고조성에서 중국이 북한을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직접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강압적인 언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북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한은 현재 코로나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뿐더러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러한 대남 전략 또 대미 전략의 어떤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위치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어떤 그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여겨지고요. 이것의 해결책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세우는 일밖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세우는 일은 뭐냐? 결국은 미국이 얘기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동참을 해서 우리의 레버리지를 키우는 수밖에 없고 현재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와 정치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이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은 뭐였냐? 이거 단호한 조치로서 현재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면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북한의 왕조 국가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그 주민들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주고 북한의 주민의 풍요를 우리가 보장해주고 그럼으로써 통일을 앞당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국적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단호한 신호를 북한 그 정권에게 줄 필요가 있고 북한 정권이 변하지 않으면 북한의 왕조는 계속해서 지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시그널을 줌으로써 저는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중관계 또 대미 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이면서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이것이 파급되지 않도록 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지난 3년간의 이 현재의 정부 정책, 대북 정책과는 달리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 단호하게 북한 정권을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정책 방안이 제시될 수는 있는 건데요. 일단 이 기본소득 제도의 전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지 정책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해결책의 일환으로 이게 제시가 된 거거든요. 과거 또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중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수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혜택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현재 복지 제도가 정말 힘든 분, 어려운 분들,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반성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조를 보면 그러한 반성이 없이 그냥 돈 뿌려주고 100만 원 뿌려줬더니 뭔가 효과가 있더라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정치적이고 단순히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 정권 유지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거 제시된 게 아닌가. 굉장히 그것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본론적으로 그러한 전제가 해결된다. 다른 복지제도를 다 없애고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올 때는 또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 국민에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정부가 보장을 할 거냐. 그래서 일부 우리가 안심소득제라고 하는 것을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자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일한 만큼 그대로 다 쓸 수 있게끔 해서 근로의욕을 진출시키고 그리고 정말 그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그분들이 관청에 찾아가서 복지 찾아가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받음으로써 자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자는 논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논의 다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첫 번째, 현재 지금 지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중학교까지 지금 무상 교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부지, 아이 돌봄 서비스 문제, 또 현재 여러 가지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문제 등등해서 다양하게 펼쳐진 차상에 대한 문제, 또 대학교 장학금에 대한 지원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펼쳐진 복지제도를 통폐합해서 만약에 기본소득이나 또는 안심소득제라든지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논의의 대상은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이 안심소득이든 기본소득이든 현재 재정지출을 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 원 지금 줬지 않습니까? 12조 3천 원인가요? 14조 정도 됐나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한 달에 4인 가족 최대 100만 원 주는데도 14조인데 그럼 12달 곱하면 얼마냐? 그죠? 우리가 부가세 총수입이 85조, 80이 한 2, 3조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세금을 더 늘린다 하더라도 대응이 안 되는 수준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한 거다. 좀 진지하게 정치권이 이러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지성은 그 기본소득제나 안심소득제나 도입되기 위한 전제 조건, 다른 복지제도를 전부 다 통폐합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일부 쓴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야기되지 않으면 이거는 정치적인 쇼다. 이거는 국민을 정말 우습게 하는 조치고 정치권이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진지한 대권 후보라든지 진지한 정치인이라면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현재 복지제도의 문제점, 전달 경로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누수라든지 또는 진짜 혜택이 가고 있는지 이분들이 자활 의지를 진짜 북돋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이재명 지사 아닌가요? 경기도지사. 근데 그분의 어떤 기본소득은 제2의 소득주도 성장이고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성공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이러는데 사실 다 둘 다 궤변이고요. 그러니까 정세 없는 기본소득 가능하다? 거짓말.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불균형을 깨는 그런 이 정책이다.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사실 그건 제가 볼 때는 전혀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본소득 내에서 진보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사의 어떤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분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말 안 된다. 차라리 그거 하느니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더 보강하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전국민 고용보험제 더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 경우는 기본소득이라는 걸 가지고 뭐 그냥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가지고 취약계층도 되고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도 되고 뭐 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진보 진영 내에서 제가 볼 때는 성찰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보수 진영 내에서도 지금 기본소득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참 한심하다 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 침체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게 노동시장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이 근로자 비중이 거의 90%예요.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소기업의 어떤 비중은 전 세계 또 1등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랑 너무나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고 다 어떻게 본다라면 이 불안한 계층, 취약계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서비스 부분이에요. 서비스 부분이 우리가 대략 75%, 10명 중에 한 7, 8명이 다 서비스 일하는데 서비스업 전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야기는 뭘까요? 지금 현재 우리 취약계층만 상대로 뭘 한다 하더라도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소득을 이야기했던 핀란드나 뭐 스위스나 이런 나라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소득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체 간의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의 어떤 현실을 안다 그러면 제가 현재 기존에 지금 우리가 이 복지제도나 그 다음에 노동시장 제도, 그러니까 결국 노동개혁, 복지개혁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지 딴짓 하지 마라. 우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소득을 논의하던 이 핀란드가 그 일을 할 때 스웨덴은 뭘 하기 시작했냐면 복지개혁을 했습니다. 그 나라들 똑같은 문제를 무슨 문제를 안고 있었냐 그런다면 이 고령화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복지는 막 나가고. 그래가지고 핀란드는 기본소득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 이 복지 지출을 한번 줄여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핀란드 해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네. 스탑. 스웨덴은 뭐냐 그런다면 아예 과감하게 바꿔버립니다. 스웨덴의 90년 이 복지개혁은요. 이때까지 이 복지국가 스웨덴의 어떤 그걸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 복지 꼭 정부가 다 해야 되나? 민간의 어떤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돈도 싸게 하지. 사실은 스웨덴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웨덴도 그 당시에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걸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독일이에요. 독일 경우는 이제 통일비용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재정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독일 자체는 원래부터 균형 재정을 추구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 통일되면서 막 돈 들어가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그래, 노동개혁 하자. 왜? 복지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도록 복지다. 여기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동개혁, 복지개혁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EU에서 최고 강자죠. EU 내에서 가장 멀쩡한 나라가 지금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독일한테 다 해야 될 나라는 어느 나라죠?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이 나라들은 독일 손아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 안심소득 다 좋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미래 세대한테 빚을 지우면서 우리가 그걸 받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우리가 기존의 지금 재정 사업들, 이런 예산 사업들을 전면 구조조정해야 돼요. 사실은 일자리 예산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25조 원 나가는데 그 일자리 예산 해가지고 일자리가 좋아졌냐 나빠졌냐 물어본다면 좋아졌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류 일들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이 실제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훈련에 제대로 쓰입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많은 예산이 그냥 어떻게 보면 현재 소비로 가는 거지 미래 투자는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 복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동수당 다 줘. 고맙죠. 근데 아동수당 줘가지고 출산율이 올라갔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짓말 그만하라는 겁니다. 일자리 예산하면 일자리 문제 해결이 되고 아동수당 주면 아이들 놓는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류 부분들을 싹 거품 드러내고 실제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여기서 정말 월급도 빵빵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이 대책이 필요한 거고, 바로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현재 이 기본소득 논란 이런 논란 빨리 잊어버려라. 이건 나라 망치는 거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로 한 거는
진짜 이 기술이 확 바뀌는 거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 되게 좋아하시더만. 그 기술이 엄청나게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숙련입니다. 스킬이라고 그러거든. 그 스킬 익히는 거 어떻게 익힐까? 직업훈련 해잖아요. 그럼 직업훈련 자체를 국민들한테 부여하는 사회적 권리로 주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예를 들어 가지고 AI가 어떻고 빅데이터가 어떻고 난 배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무슨 기본소득으로 해가지고 그럼 기본소득 한다고 뭐 그럴 리도 없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 게 뭐냐 그러면 뭐 복지 사업을 구조조정한다고 어떻게 구조조정할까요? 기존의 복지가 다 취약계층한테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취약계층 주는 거 뺏어가지고 기본소득으로 주자? 그게 성립이 되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복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취약계층이 받던 거를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낭비성이든 뭐든 간에 그걸 기본소득 옮긴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사실 그런 어떻게 뭐 허황된 이야기 그만 좀 하시고 기본소득 하는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해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예술인부터 해주겠다 그러는데요. 뭐 특고부터 자영까지 다 해준다 이런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본다라면 뭐 지금 어떻게 하는 방법도 나와 있지가 않아. 제발 그런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이 기술혁명이 오고 뭐 그다음에 그게 뭐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제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그것 때문에 일자리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못 따라가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앞섰다고 하는 뭐 독일 같은 경우 역대 실업률 최고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또한 실업률이 역대로 낮아요. 왜? 기본적으로 아무리 기술이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옛날 기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학교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일자리가 주는 것보다 일자리 생기는 게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이 기본소득이나 이런 허황된 꿈 버리시고 말 그대로 이 미래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위해 가지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주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노동개혁, 교육개혁, 복지개혁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이 박자 이거를 개혁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게 무슨 그런 개혁은 개자도 안 나와요 지금. 노동개혁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복지개혁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교육개혁 들어보셨습니까? 개혁은 전혀 없이 그냥 가가지고 뭐 전국민 고용보험 저 모든 국민들 다 똑같이 기본소득 그만들 하세요. 아주 좋은 말씀 하셔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제 한마디 더 붙이자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각자 나 좀 도와달라,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이제 외침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권들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제스처들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제일 좋은 복지 국가는 복지가 하나도 필요 없는 국가가 복지 국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자기가 잘 사는 그런 국가 그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필요한 부분만큼은 써야 되겠지만 현재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재원 조달의 방안도 없고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도 안 되어 있고 그저 정치인들이 나서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동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이 좀 더 현재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중첩적이고 효과가 없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하는 지적이 나오니 여기에 대한 복지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고요. 우리 복지하지 말자. 우리가 진정한 복지는 우리가 모두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을 배우고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연구 개발하고 더 혁신하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잘 나가는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기업이 수출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일자리를 못 늘린다고 탓하지 말고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못하게 옥죄인 여러 가지 제도를 풀어서 대기업이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은 어려운데 어려운 기업한테 자꾸 일자리 그대로 유지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대기업의
일자리가 창출 안 되는 그러한 규제를 풀어서 대기업의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그리고 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기술을 배우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제 성장에 동참해서 포용적으로 우리 잘 사는 나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4대 부분의 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동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해주세요. 예, 고용이 창출되는 메커니즘을 보면요. 일단 이제 잘 나가는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나가는 기업이 밖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왜 고용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느냐 하는 원인부터 진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 대기업의 규정 노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임금을 받으면서 지금 귀족이란 말까지 듣고 있는 지가 뭐 수십 년 지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부다운 그런 중립자로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해야 된다. 중소기업은 이미 진짜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분들은 어렵습니다.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노동시장 유연화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52시간제라든지 이렇게 자꾸 규제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외로 나가죠. 우리가 대공황 시절에 후보 대통령이 이제 그 대공황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에 제일 먼저 한 게 대기업에서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해고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기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들어와서 오히려 그걸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용이 창출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세 살이 썩은 살은 도려내야 세 살이 더 돋듯이 이 파괴와 창출의 과정을 연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게 고용의 창출 과정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부분에서의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이 고용을 유지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새로운 이 분야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뭐 법인세를 인하한다든지 또는 그 해외 기업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서 예를 들어 건물 또 이런 공장 부지 또 교통 관련된 SOC 이런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도려내는 부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정부 세금을 들여서 그 생산성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참 자괴심을 느낄 거고요. 정부,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이 그런 부분에 쓰이게 되면 생산성이 올라가지 못해서 근로자가 더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있는 부분에 재정 지출을 하는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선행돼야 하반기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경제가 성장할 때 우리가 빠르게 회복하고 고용이 빠르게 창출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용 유지 이야기를 지금 현실은 어떠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고용 유지 말 안 해도 고용 유지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고용 안정이 철저하게 돼 있으니까요. 뭐 단체 협약에 법에다 다 돼 있어. 이제 이 고용 유지 이야기는 주로 중소기업 이런 쪽이 될 텐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여보 고용 유지하세요. 이래 되면요 사업주는 회사가 부도가 나야지 그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최악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지금 뭐 회사 어려워서 조금 그만두기를 바란다는 이야기 꺼낼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만일 코로나로 해가지고 우리가 락다운했어 미국처럼.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코로나가 진정이 돼가 우리가 한 달 정도만 참아달라 그런다면 말이 될 것 같아요. 사업주한테. 근데 이게 한 달이 아니라 6개월이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떤 사업주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동은 하는데 문제는 이러면 운영자금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이 전혀 조달이 안 된다라면 결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걸 못 버티고 무너진다는 거죠.
이미 지금 그런 조짐들은 지금 휴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시 휴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휴업하고 휴직하고, 그러니까 휴업하는 기업들이 많고 휴직하는 근로자가 되게 지금 많아져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 예고탄이냐 하면 요게 무너지는 순간은 그냥 뻥 가는 거지. 기업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부도 직전까지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들 경우도 지금 어쨌든 간에 뭐 휴직으로 이렇게 탁 안고 있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고용 유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지금 우리가 사실은 선제적으로 이 고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용을 이게 보호하는 거 있죠. 프로텍트 될까요? 보호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일부는 이 노동력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에 들어가지고 고용이 전체적으로 이 안정이 되는 거지. 안 되는 걸 다 껴안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일부는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는 데가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게 바로 이른바 성장 산업이거든요. 근데 성장 산업 못 크게 다 막아놨잖아요. 뭔가를 들어가 좀 일을 해보려고 한다면 그거 안 되는데요. 다 규제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우스꽝스러운 게 이번에 한국은요 의료랑 방역을 잘해가지고 아주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잘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의 원격 의료 좀 우리가 도움 받으면 우리 사람들 굉장히 좀 건강 안전에 도움되지 않을까? 대박 나겠네 우리.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못한 거예요. 그거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류 부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의대 쪽 옛날은 이미 의사 뭐 해가지고 기량을 발휘하겠지만 대부분 그런 류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게요. 쉽게 말해가지고 의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부대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하는 뭐 제주도의 중국 사람들을 이 깃발 관광 말고요. 말 그대로 들어가지고 이 의료 관광이랑은 아주 클래스가 다른 거죠. 이미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이른바 글로벌 미들 클래스가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일자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바로 그런 류 문제로 우리가 막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규제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프로텍트에서 일부는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 엘로케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들을 임프루브 시킬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이 회사가 살아나가지고 고용 유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들어진 쪽에도 다시 임프루브하게 해줘. 그러면 사실은 불이 확 붙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그런 전략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오로지 고용 유지야. 근데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저도 몰라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요. 코로나 언제 끝나나요? 저도 몰라요. 근데 코로나 말고 앞으로 그러면 미중 냉전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조건 토달지 말고 고용 유지하라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위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당장에 지금 드러난 거는 뭐냐 하면 왜 이렇게 휴직자가 많아? 그다음 청년은 왜 이렇게 악하냐? 이미 청년 실업률은 지금 4명 중에 1명 25%가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이미 26% 넘었어요. 아마 다음 달에 제가 보면 30% 선으로까지 간다고 봅니다. 왜? 고용 유지하면 할수록 청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청년들이 지금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청년들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실업률 30% 간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시간 문제구나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본다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뭐 참 고용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밖에 모르고 그 다음은 저도 내다볼 줄 모르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뭔가를 들어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 내 특단의 어떤 그런 경우는 가능해요. 정부가 지원하면 되죠. 그러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웠냐 한다면 코로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뭐 약하고 길게 잡은 것 같아. 근데 아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어떻게 잡았나요? 짧고 강하게 간 거죠. 아주 강한 충격을 짧게 줘가지고 회복하겠다는 거였고 우리는 지금 충격 자체를 좀 줄이고 길게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고용 유지 전략으로 이 전체 이 노동시장 문제 해결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참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제가 때 이게 지금 어느 순간 되게 되면 뻥 터지는 순간은 걷잡을 수 없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뉴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뉴딜이 세 가지입니다. 미국 뉴딜을 이야기하자면 미국 뉴딜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취약계층 도와주는 거, 그걸 구제라고 그러죠. 근데 미국 뉴딜은 사실 이 구제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실제로 그 안에서 많은 부분이 뭐냐면 리커버리, 회복입니다. 회복. 그 다음에 그게 리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른바 3R이라고 한다. 릴리프, 리커버리, 리폼인데 우리는 지금 뭐 미국 뉴딜 이야기하면서 릴리프만 가져왔어. 구제만. 리커버리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리커버리가 없는데 어떻게 고용이 안정이 되고 고용이 만들어지냐고. 리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재정이 감당하고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이 성장을 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고용 전략이라 할까요? 뭐 그게 뭐 고용 전략, 성장 전략 여기 큰 미스테이크를 범하고 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는 분배가 잘 되고 뭐 소득 뭐 복지가 잘 되면 꿈 깨세요. 지금은요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뭐니 해도 성장 우선입니다. 성장을 해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성장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분배 내지는 복지만 한다 그럴 때는 사실은 이 고용의 뭐 유지는 고사하고 고용 파괴를 스스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덧붙여서 이제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가 정부 리스크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만들어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소주성 때문에 2018년, 19년 어려움을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 정부의 그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기저질환이 좀 생겼고요. 코로나 사태에 대비를 잘했다. 사실 민간 벤처기업들이 테스트 그 키트를 만들어서 대비한 것이고 진짜 우리 의료진들이 몸으로 이제 헌신을 통해서 이걸 대비한 것이지 비대면이 활성화된 겁니까? 뭐 정부가 나서서 뭘 한 겁니까? 숫자 세고 뭐 잡아 넣으라는 얘기밖에 한 거 없죠. 정부가 한 거라요. 뭐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뉴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고 제가 너무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을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뉴딜은 전부 다 규제 산업에서 뭔가를 하겠다. 예를 들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럼 그린 뉴딜이 산업의 규모가 커지려면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업의 성장을 발목을 잡고 그리고 그것의 일부를 지금 얻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에요. 이 성장할 수가 없죠.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비대면이라 이런 것, 이런 파생 수요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부분에서 성장이 되고 그 의료 부분의 성장을 비대면으로 뒷받침해서 비대면 사업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건데 의료의 비대면 서비스를 중지시켜주고 비대면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 교육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 부분에서 비대면 그러면 수업이 가능하냐?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3 지금 등교시키려고 하잖아요. 그 규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자체적으로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가 없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의 규제가 풀려져야 되는데 다른 산업의 규제는 그대로 놔두고 뭐 비대면을 하겠다. 또 뭐 디지털 정보를 뭐에 대해 쓸 거냐. 금융 부분에서의 규제를 풀어줘야 정보가 마음대로 유통이 되고 정보 산업에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핀테크다. 핀테크 산업은 금융 산업이 발전해야 같이 산업이 발전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만 핀테크, 테크핀을 했지만 과연 부가가치를 얼마큼 창출해냈고 얼마나 인력을 고용을 했느냐 물어보면 아마 답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딜도 파생 수요의 일환에서 발전한 산업을 지원하겠다. 그래놓고 본래의 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를 합니다. 또 규제 산업에 녹색을 하겠다. 근데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성장 동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해야지만 이게 성장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복불복이죠. 예컨대 지금 뭐 전력 산업이 한 55조 된다고 보면
그걸 규제를 강화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뭐 태양광을 늘리겠다? 그거는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컨대 LNG 선이 지금 많이 좀 네. 수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돈으로 사는 겁니다. 차라리 선박 우리 돈으로 짓는 게 마찬가지예요. 왜? 가스의 수입이 늘어서 가스에 대한 비용을 국민들이 더 내가지고 카타르는 그 가스 수입한 거 가지고 배사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성장 동력으로 작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뉴딜, 현재 정부의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하면 못 살게 만드느냐를 연구하는 집단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빼서 여기 막는 생각이고 뺏는 건 얘기 안 하고 생색은 여기서 내는 겁니다. 근데 그 국민 돈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성장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돌 빼서 저 돌 막는 그런 정책으로 포장만 그럴싸해서 국민 앞에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대책도 그렇고 노동 대책도 그렇고 지금 현재 뉴딜 대책도 그렇고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알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을 우롱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4대 부분 개혁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성장 동력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쪽에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규제가 완화가 돼야지 가느냐. 또 바깥에 나간 기업들 들어오게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러한 필요한 정책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지금 가장 급한 코로나 대책이고 가장 급한 성장 정책이고 가장 급한 대한민국의 풍요로 만들어내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쇼링 경우는 사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에서 꽃을 피우는데요. 근데 거기는 성공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기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사실 인건비 좀 비싸고 뭐 해가지고 저게 떠났을 뿐이야.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미국에 예를 들어가지고 리쇼링 한 게 한국에 통할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진짜 리쇼링 하긴 해야 돼요. 진짜 하고 싶으면 기업 환경 180도 바꾸라는 거죠. 지금 기업을 이렇게 이 적대적으로 해놓고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푼돈 비슷한 거죠. 그거 지원금 주고 그래 자리가 나면 수도권에 공장 터줄게. 그 말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리쇼링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미국식에 했으니까 우리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고 이미 지금 우리나라 지금 리쇼링 들어온 나라 해서 하나인가요? 대기업 하나? 네. 하나 정도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더 걱정되는 거는요. 글로벌 밸류 체인 해가지고 뭐 그거를 지금 바꾸는 거는 미국에서 지금 많이 주도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미 지금 탈세계화 바람은 이미 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이 탈세계화가 이제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런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 예를 들어가지고 핵심 기술 그다음 핵심 인재 어디로 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이 너무나 해외로 많이 나간다는 거. 그다음에 핵심 기술이 너무나 많이 유출된다는 거. 핵심 인재가 나가는 거 전혀 수수방관하고 이거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가지고 있던 기술이요. 우리는 진짜 30년 해가지고 간신히 눈물 흘려가면서 만들었던 기술이 일거에 다 중국으로 가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LCD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미국식으로 우리도 리쇼링 해야지.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우리가 기업에 대한 철학부터 바꾸는 일을 같이 해야 된다.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고 더 시급한 문제는 당장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자본 나가고 특히 기술, 핵심 기술, 핵심 인재 나가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경우가 아까 사회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또 미국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세계 수출 또 개방 경제니까 저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 나가는 부분은 뭐 나가는 건데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나갔어. 더 이상 안 나가도록. 지금 쉽게 말해가지고 나간 기업들 막 들어오게 하는 그 정도의 노력이 일어나면 현재 국내에서 지금 남아가 열심히 지금 하는 이 기업들, 이 애국심으로 하는 기업들, 이 기업들 잘해주는 게 더 급선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국내 기업을 유치하거나 또 국내에서 기업을 만들고 싶은 여건을 만들어내겠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정보 리스크예요.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내수와 접근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FTA로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어떤 내셔널 국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봤지만 지금 국경을 넘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한미 FTA, 또 한일 문제, 또 한중 문제, 또 한호 문제 등등 해서 FTA를 확대를 하고 FTA의 내용을 또 개선해서 좀 더 우리가 자유로운 영토를 만들어서 우리의 내수 기반을 전 세계로 확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FTA 얘기가 나왔습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하고 FTA가 수정이 돼서 더 불리한 그런 차원인데, 그래서 첫 번째 FTA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여건, 또 기업의 비용, 또 재투자할 수 있는 또 여건, 또 자본시장 이런 등등이 이제 또 같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법인세를 과감하게 인하를 하고 그리고 기업을 돌아오게 했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트럼프가 했던 조치를 써야 됩니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해외에서 세금을 낸 부분의 경우에 이제 과감하게 우리 면제를 해서 기업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베가 들어오면서 자동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건비가 높고 고령화된 사회에서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AI가 필수적인 거거든요. 이게 우리 근로자의 적이 아니라 근로자의 친구입니다. 자동화와 AI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은 여유롭게 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고령자도 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새로운 고임금의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부분,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서 같이 발전시키는 그러한 그 선제적인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4차 혁명 따로, 제조업 따로 이렇게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합해져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재입니다. 인력입니다. 지역에 인력이 많은데 왜 인력이 문제냐? 사실은 수도권에 인력이 뭉쳐져 있어요. 어떤 숙련된 기술 근로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R&D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해내야 되고, 그리고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부분도 과감하게 떨어낼 필요가 있다. 사실 지방과 수도권은 상생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산업구조, 지역 그 IO를 보면 수도권이 발전해야 지방도 발전하고, 지방이 발전해야 수도권도 발전하고, 이렇게 상생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는. 그래서 수도권이 발전하고 그래야 또 지방도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해야 또 수도권도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버려라. 수도권 규제하면 지방이 지역이 발전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수도권이 발전해야 지역도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해야 또 수도권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도권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인재 양성을 지금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부족한 인력이 어느 측면이냐? 아주 고급 인력. 이런 부분에서 인재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육 개혁, 아직 4대 법원 개혁 말씀하셨는데, 교육 부분에서도 개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대학교를 나와서 또 이 대학원을 가고 또 고급 연구소에서 일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과거에 과발말 들어서 팔던 시절은 지났지 않습니까? 고급 인력,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 여기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기업 유치 전략이 돼요. 사실 뭐 민간이 중요하냐 정부가 중요하냐 그런다면
당연히 민주주의인데 국민이 최고죠. 경제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생산이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민간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토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산의 출발 민간에서 오는 거지. 자본이 들어가고 노동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두말을 없고요. 근데 제발 지금 우리가 지금 꿈 깨면 좋겠어. 정부가 성장 일으킨다는 꿈. 정말 그런 헛된 꿈 그만하면 좋겠어. 정부가 이렇게 성장 일으킨다고 하면서 우리 민간의 활력은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기업이 제대로 활동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다음 개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창의적인 활동하는 데가 있습니까? 오직 있는 데는 딱 하나야. 정부 간섭 안 받는데. 나는 BTS를 좋아해. 왜 좋아하냐면 규제를 안 받으니까 BTS가 된 거야. 근데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킹덤이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좋은 거야. 지금 정부가 정자 들어가가지고 뭘 하는 게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죽은 사회, 죽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민간의 활력을 키우는 게 바로 경제 성장이고 민간의 활력을 키우는 게 소득 분배라고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거 하지 않고는 성장도 안 되고 분배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류 부분을 제가 사실은 뭐 좀 이런 진보 정권 경우에서 가지고 저는 사실 김대중 이 정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자기가 진보라고 하면서도 자기 그분 나는 상인적 현실감 가지고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그 말이 저는 진짜로 전 맞다. 진짜 제가 볼 때는 진보도 말이죠. 애국심이 있는 진보는 저렇게 가는구나. 왜? 유럽의 이 사회주의자들도 다 그랬겠거든요. 슈레더도 그랬고 다 그랬죠. 근데 우리만 지금 우리 진보 진영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은 애국심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권력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환위기가 되면서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거. 국민들이 시리에 빠지고 자신이 없구나.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다이내믹 코리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이내믹 코리아.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진보 정부라 그런다라면 정말 이 김대중 정부가 했던 거 제대로 공부 좀 하면 좋겠어요. 정말 메이크 코리아 다이내믹 어게인으로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정말 한국 다시 한번 다이내믹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고 바로 그때 다이내믹 코리아가 우리가 외환위기 이겨내고 그다음에 월드컵 붙고 그게 뭐로 이어진 줄 아십니까? 이름하여 중국 특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특수가 그때 발생하기 시작해요. 왜? 중국에서 이거 진짜 뭐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성장률이 뜁니다. 외환위기가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리가 이게 뭐 성장률이 4%가 떨어졌다가 수직으로 올라가요. 10% 이상 올라가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V자 반등이 가능했던 이런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에 비슷할 거라 보고 이 상인적인 감각 가지고 기업 보고 그 다음에 개인들 보고 이렇게 밀어줬던 거로 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이제 그 부분을 주문하고 싶고 제일 취급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코로나 이전에 지금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으로 째각째각 그 다음 특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 소상공인들의 제2금융권 부채, 금융부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터진 이제 정부 채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걸 텐데요. 일단 뭐 당장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제가 리스크 관리를 엄청 하셔라. 왜? 기본적으로 국제사회는 우리가 코로나 방역 잘했어요 띄워줄 때는 그 다음 소식은 뭐냐면 한국 때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 국가의 흥망에 대한 책을 쓴 샤르마라는 사람이 아주 견고한 겁니다. 이 양반은 모건 스탠리의 예를 들어 글로벌 이 전체 이 분석 팀장인데 이 양반 쓴 책이 그런 게 있어요. 국제사회 특히 언론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나라를 띄웠을 때 그 다음에는 필경 그 나라 때리는 기사가 오더라.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뭐 방역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지금 한국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채무가 너무 많네. 가계 채무 많고 그다음에 이 정부 채무 많아요. 뭐 이런 문제부터 당장에 좀 더 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일을 할 때 보면 세금을 걷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누가 내냐면
현재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쪽에서 세금을 내죠. 그러면 그걸 걷어다가 그 이상으로 잘 써야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정부는 그걸 걷어다가 정말 성장이 안 되는 부분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오히려 비용이 더 들도록 하는 탈원전을 한다든지 하는데 돈을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경제가 잘 될 수가 없죠. 투자를 하고 막 고용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투자와 고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돈 가지고 더 비용이 드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경제는 점점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정부 지출의 증가분이 국민 소득을 얼마큼 늘렸느냐 이 비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나 뭐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이게 5배, 6배가 됐어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 1.5배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장에 쓴 거는 어차피 GDP에 들어가니까 거의 늘리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경제 주체는 민간이다. 그럼 정부가 할 일이 없느냐? 첫 번째는 정부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판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딱 끌어안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보조적 주체로 정부의 역할을 자리매김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짜 서민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 돈을 대규모 사업들, 민간이 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업들, 그 다음에 자본시장의 어떤 육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민간이 주도고 정부는 보조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정부가 나서서 정부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데 당장 중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럼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활동하기 좋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특히 인재 양성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는 또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정부 리스크가 커진 겁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지금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또 대학원까지 사립학교가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돼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도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전부 다 유치원까지 지금 공립화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한박이 같은 애가 나올 겁니다. 창의력이 아니라 국가에 순응하는 획일적인 어디를 보고 싶은 어디와 비슷한 그런 학생들이 나오겠죠. 결국 대한민국 이 성장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창의력 있는 인재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사립 민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육 제도도 빨리 개선해서 그야말로 창의력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부 정책을 써야 된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난 3년, 4년간 코로나 사태까지 언제나 정부가 문제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